나는 얼음 사나이와 결혼했다. 나는 어느 스키장의 호텔에서 얼음 사나이를 만났다. 얼음 사나이와 서로 알게 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는지도 모르겠다.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떠들썩한 호텔 로비에서 얼음 사나이는 난로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 의자에 홀로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이미 정오에 가까운 시간인데 겨울날의 싸늘하고 선명한 햇살이 아직 그의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있지, 저 사람이 얼음 사나이야. 라고 내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얼음 사나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친구들도 잘 몰랐다. 다만 그가 얼음 사나이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틀림없이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음 사나이라고 불리겠지. 라고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마치 유령이나 전염병 환자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음 사나이는 키가 크고 언뜻 보기에도 머릿결이 뻣뻣했다. 얼굴 생김은 아직 젊은 것 같은데 그 철사처럼 뻣뻣한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마치 녹다 남은 윤처럼 군데군데 섞여 있었다. 광대뼈는 얼어붙은 바위처럼 팽팽하게 붉어져 있고 손가락에는 결코 녹는 일이 없는 서리가 껴 있었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얼음 사나이의 외모는 보통 남자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 핸섬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풍모였다. 그에게는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 있었다. 특히 그의 눈이 그랬다. 겨울 아침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처럼 강렬하게 빛나는 과묵하고 투명한 눈길이었다. 그것은 임시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서 유일하게 진실한 생명의 광채를 담고 있는 듯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이나 얼음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얼음 사나이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줄곧 책을 읽고 있었다. 마치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들려주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날 오후에도 얼음 사나이는 같은 장소에서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에도 해걸음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어제와 똑같은 의자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책에 어제와 똑같은 눈길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날이 저물어도 밤이 깊어도 그는 창밖의 겨울 그 자체인 것처럼 조용히 의자에 앉아 홀로 책을 읽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나는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고 스키장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혼자 호텔에 남아 로비에서 잠시 어슬렁거렸다. 사람들이 모두 스키장으로 나가 로비는 버려진 마을처럼 횡댕그렁했다. 로비의 공기는 필요 이상으로 따뜻하고 눅눅하고 우울하게 굴절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발바닥에 묻어 호텔 안으로 옮겨진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난로 앞에서 구질구질 녹아버린 눈의 냄새였다. 나는 이 창문 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신문을 팔락팔락 들춰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얼음 사나이 곁으로 다가가 용감하게 말을 걸어보았다. 나는 비교적 낯을 가리는 편이라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어떻게든 얼음 사나이와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다. 그날은 내가 호텔에 머무는 마지막 날이었고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얼음 사나이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키를 타지 않나요? 라고 나는 가능한 한 별다른 뜻은 없다는 목소리로 얼음 사나이에게 물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저 멀리서 바람 소리라도 들린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그는 그런 눈으로 내 눈을 보았다. 그리고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스키는 타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책을 읽는 것으로 좋게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말은 공중에서 몽실몽실한 하얀 구름이 되었다. 덕분에 나는 내 눈으로 그의 말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손가락에 껴있는 서리를 가볍게 비벼 털어냈다. 나는 그 이상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나는 얼굴을 붉히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얼음 사나이는 내 눈을 보았다. 그가 살며시 미소 지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잘 알 수 없었다. 얼음 사나이가 정말 미소 지은 것일까? 어쩌면 그런 기분이 들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얼음 사나이는 괜찮으면 거기 좀 앉으시죠. 라고 말했다. 잠시 얘기를 나누죠. 당신은 내게 관심이 있는 모양이로군요. 얼음 사나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싱긋 웃었다. 괜찮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랑 얘기한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나는 얼음 사나이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로비 구석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휘날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주문하여 마셨다. 얼음 사나이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얼음 사나이 역시 나 못지않게 말솜씨가 어눌한 듯하였다. 게다가 우리한테는 공통된 화제라는 것이 없었다. 우리는 맨 처음 날씨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 호텔이 어느 정도 안락한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당신은 여기 혼자 왔나요? 라고 내가 얼음 사나이에게 물었다. 그래요. 라고 얼음 사나이가 대답했다. 얼음 사나이는 나에게 스키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는 대답했다. 여자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도 닥달을 해서 따라왔을 뿐이다. 사실은 거의 탈 줄도 모른다. 나는 얼음 사나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몹시 알고 싶었다. 정말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평소엔 어떤 음식을 먹는지, 여름엔 어디서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류의 질문이다. 하지만 얼음 사나이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도 구태여 묻지 않았다. 얼음 사나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대신 얼음 사나이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얼음 사나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나에 관해 숙지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 구성이며 취미,
내 건강 상태며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며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하여 그는 하나에서 10가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먼 옛날 일까지 그는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 부끄럽군요. 라고 나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자신이 타인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당신은 어떻게 나에 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라고 나는 물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읽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라고 얼음 사나이는 말했다. 마치 얼음 속을 지그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시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당신에 관한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내 미래도 보여요? 라고 나는 물어보았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라고 얼음 사나이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미래라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는 미래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얼음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음에는 그저 과거가 단단하게 봉해져 있을 따름입니다. 모든 것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얼음 속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얼음이란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보존할 수 있죠. 아주 청결하고 아주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입니다. 그것이 얼음이란 것의 역할이며 본질입니다. 다행이로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나는 나의 미래 따위 알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도쿄에 돌아와서도 몇 번 만났다. 마침내 우리는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찻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식사조차 하지 않았다. 얼음 사나이가 식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만나면 늘 공원 벤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정말이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얼음 사나이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신에 관해서는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왜인가요? 라고 나는 물어보았다. 어째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위로 얼음 사나이가 되었나요? 얼음 사나이는 잠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잘 몰라요. 라고 얼음 사나이는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딱딱하고 하얀 숨을 공중으로 토했다. 나에게는 과거라는 것이 없어요. 나는 모든 과거를 알고는 있죠. 모든 과거를 보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 자신한테는 과거란 것이 없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얼음 사나이는 암흑 속에 떠있는 빙산처럼 고독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런 얼음 사나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얼음 사나이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오로지 이 지금의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리고 나 역시 과거도 미래도 없는 다만 이 지금의 얼음 사나이를 사랑하였다. 그것은 정말 멋진 일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막 20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얼음 사나이는 내가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남자였다. 얼음 사나이를 사랑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설사 상대가 얼음 사나이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역시 아무것도 몰랐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나 언니는 나와 얼음 사나이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 넌 결혼하기에 아직 너무 어려. 라고 그녀들은 말했다. 그런데다 상대방의 정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잖아. 친척들한테 그런 남자랑 결혼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단 말이야? 더구나 너 상대는 얼음 사나이야. 자칫 무슨 일이 생겨 녹아버리기라도 하면 어쩔 셈이냐고. 라고 그녀들은 말했다. 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이란 책임이 따르는 일이야. 얼음 사나이가 과연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걱정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얼음 사나이는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얼음 사나이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울 뿐이다. 그러니까 주위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녹아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 차가움은 분명 얼음을 닮았다. 하지만 그 육체는 얼음과는 다르다. 물론 얼음처럼 차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체온을 빼앗는 그런 차가움은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누구 하나 축복해주는 이 없는 결혼이었다. 친구들도 부모님도 가족들도 한결같이 우리의 결혼을 기뻐해 주지 않았다.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 호적에 내 이름을 올리려 해도 얼음 사나이는 호적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둘이서 우리가 결혼했다고 정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조그만 케이크를 사서 그것을 둘이서 먹었다. 그것이 우리의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우리는 조그만 방을 빌렸고 얼음 사나이는 생계를 위하여 쇠고기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에서 일했다. 그는 뭐니뭐니 해도 추위에 강했고 아무리 일해도 피로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도 않았다. 그래서 고용주는 얼음 사나이를 꽤 마음에 들어 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지급해 주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누구를 방해하는 일도 없이 둘이서만 차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얼음 사나이에게 안기면 나는 어딘가에 쓸쓸하고 조용하게 존재하고 있을 얼음 덩어리를 떠올렸다. 얼음 사나이는 그 얼음 덩어리가 존재하는 장소를 알고 있을 것이다. 딱딱한, 그 이상 딱딱한 것이 없을 만큼 딱딱하게 얼어붙은 얼음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얼음 덩어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딘가 아주 먼 장소에 있다. 그는 그 얼음의 기억을 이 세상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한동안 나는 얼음 사나이에게 안기기를 주저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익숙해졌다. 그리하여 나는 얼음 사나이에게 안기는 일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변함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그가 얼음 사나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고 말없이 그 거대한 얼음을 공유했다. 그 얼음 안에는 몇 억 년에 걸친 세계의 온갖 과거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청결하게 봉인되어 있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이렇다 할 문제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방해할 요인은 전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얼음 사나이란 존재에 좀처럼 친숙해지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 역시 조금씩 얼음 사나이에게 말을 걸게 되었다. 그들은 얼음 사나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진 않네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얼음 사나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와 결혼한 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간극은 메워질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왠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어쩌면 인간과 얼음 사나이와는 유전자의 결합이라든가 아무튼 뭔가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아이가 없는 탓에 남아도는 시간을 미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아침나절에 집안일을 후딱 해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었다. 나에게는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외출할 친구도 없었고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도 없었다. 나의 어머니와 언니는 얼음 사나이와 결혼한 일로 화가 나서 내게 입도 뻥끗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가문의 수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 상대도 없었다. 얼음 사나이가 창고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내내 혼자 집을 지키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혼자 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는 성격도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 나는 젊었고 그런 아무 변화도 없는 나날의 반복을 끝내는 고통스러워하게 되었다. 나를 괴롭힌 것은 따분함이 아니었다.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 반복성이었다. 그런 반복 속에서는 어쩐지 자기 자신이 반복되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고 만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제안하였다. 기분 전환 삼아 둘이서 어디 여행이라도 하고 싶어요. 라고. 여행? 하고 얼음 사나이가 말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보았다. 대체 뭐하러 여행 같은 걸 한단 말이야? 당신은 나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고 나는 말했다. 난 행복해요.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지만 말이죠. 난 따분해요. 어딘가 멀리에 가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싶어요. 마셔본 적이 없는 공기를 마셔보고 싶어요. 알겠어요, 내 기분? 더구나 우린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저축한 돈도 제법 생겼고 유급 휴가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느긋하게 여행을 즐겨도 좋을 때라고요. 얼음 사나이는 얼어붙을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숨은 공중에서 카랑카랑 소리나는 얼음 결정이 되었다. 그는 서리가 낀 긴 손가락을 깍지 껴 무릎 위에 놓았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군. 만약 당신이 그토록 여행이 하고 싶다면 난 그다지 반대할 마음은 없소. 그렇다고 여행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고 어디라도 갈 것이오. 냉동창고 일도 내가 쉬겠다고 하면 쉴 수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꽤나 열심히 일해왔으니 말이오. 아무 문제 없을 거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여행하고 싶은 거지? 남극은 어떨까요? 라고 나는 말했다. 내가 남극을 고른 것은 추운 곳이라면 틀림없이 얼음 사나이가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훨씬 이전부터 남극을 한번 여행하고 싶었다. 나는 오로라도 보고 싶었고 펭귄도 보고 싶었다. 나는 모자가 달린 털 코트를 입고 오로라 아래서 펭귄 떼와 노는 모습을 상상하였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인 얼음 사나이는 내 눈을 빤히 쳐다보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눈길은 뾰족한 고드름처럼 내 눈을 찔러 머리 뒤쪽까지 관통하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골몰하다가 마침내 찌직찌직하는 목소리로 좋아요라고 말했다. 좋아요. 당신이 그러기를 바란다면 남극을 여행합시다. 그럼 이제 됐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일 후면 장기 휴가를 얻을 수 있을 거요. 그동안의 여행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남극으로 가면 족한 거요? 그런데 나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얼음 사나이가 고드름 같은 시선으로 너무도 빤히 쳐다보기에 머릿속이 차가워져 경련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는 남편에게 남극 여행을 조른 자신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모른다. 내가 남극이란 말을 입에 담은 이후로 남편 안에서 무언가가 변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남편의 고드름 같은 눈은 이전보다 한층 날카로움을 더했고 남편의 숨은 이전보다 훨씬 하얘졌고 남편의 손가락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서리가 끼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졌고 훨씬 더 고집스러워진 듯했다. 그는 지금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런 일들이 모두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행을 떠나기 닷새 전 나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제안해 보았다. 역시 남극에 가는 것은 그만두기로 하죠. 라고 나는 말했다. 생각해 보니까 남극은 아무래도 너무 추울 것 같고 몸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평범한 곳으로 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 기분이 들어요. 유럽이 어떨까 싶은데 스페인쯤에서 한가롭게 지내요. 포도주도 마시고 빠에야도 먹고 투도 구경하고.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이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았다. 내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도 깊어 자신의 육체가 그대로 사라져 버릴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아니, 난 스페인 같은 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소. 라고 얼음 사나이는 딱 잘라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한테 스페인은 너무 덥고 먼지도 심해. 음식도 너무 맵고 그런데다 남극행 티켓도 벌써 2장 구입했는걸. 당신을 위해서 털코트도 샀고 털 달린 부츠도 샀단 말이오. 그런 걸 전부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어. 지금에 와서 안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나는 무서웠다. 남극에 가면 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몇 번이나 불길한 꿈을 꾸었다. 항상 똑같은 꿈이었다. 산책을 하다가 지면에 뚫린 깊은 구멍으로 떨어져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는 꿈이었다. 나는 얼음 속에 갇힌 채 물끄러미 하늘을 보고 있다. 내게는 의식이 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나는 시시각각 과거화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다. 내게는 미래라는 것이 없다. 오로지 과거를 쌓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런 나를 모두가 응시하고 있다. 나는 뒷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광경인 것이다. 그러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옆에서 얼음 사나이가 자고 있다. 그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잠들어 있다. 마치 죽어서 얼어붙은 무엇이든. 하지만 나는 얼음 사나이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운다. 내 눈물이 그의 뺨에 떨어진다. 그러자 그는 눈을 뜨고 내 몸을 안는다. 끔찍한 꿈을 꾸었어요. 라고 나는 말한다. 그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그건 그저 꿈일 뿐이요. 라고 그가 말한다. 꿈은 과거에서 오는 것이요.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꿈은 당신을 속박하지 않소. 당신이 꿈을 속박하고 있는 거요. 알겠소? 네. 라고 나는 말한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나와 남편은 결국 남극행 비행기를 탔다. 여행을 중지할 만한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극행 비행기의 파일럿과 스튜어디스는 다들 말수가 적었다. 나는 창밖 풍경을 보고 싶었는데 구름이 너무 두꺼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 있자 창문에 얼음이 쫙 끼고 말았다. 남편은 그동안 내내 말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내 안에는 이제서 겨우 여행을 떠난다는 그 흔한 흥분이나 기쁨도 없었다. 하기로 정해져 있는 일을 그저 어김없이 실행할 뿐이었다. 트랩에서 내려 남극의 대지에 발을 내디뎠을 때 남편의 몸이 흔들하고 크게 요동하는 것을 느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한순간의 절반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남편의 얼굴에는 실오라기만한 변화도 일지 않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남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그러나 아주
은밀하게 흔들린 것이다. 나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그리고 크게 숨을 뱉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보고 싱긋 웃었다. 여기가 당신이 오고 싶어 하던 땅인가? 라고 말했다. 그래요. 라고 나는 말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극은 그 모든 예상을 넘어설 만큼 쓸쓸한 땅이었다. 거기에는 거의 사람도 살지 않았다. 거기에는 아무 특징도 없는 마을이 하나 덩그렇게 있을 뿐이었다. 마을에는 역시 아무 특징 없는 조그만 호텔이 하나 있었다. 남극은 관광지가 아닌 것이다. 거기에는 펭귄의 모습조차 없었다. 오로라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면 펭귄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종이에 펭귄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도 역시 그들은 잠자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나는 고독했다. 마을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 거기에는 얼음밖에 없었다.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강도 연못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어디를 가도 거기에 있는 것은 얼음뿐이었다. 내다 보이는 것은 그저 하염없이 이어지는 얼음 벌판뿐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하얀 숨을 토하며 고드름 같은 눈길로 먼 곳을 쏘아보면서 이곳 저곳을 실증도 내지 않고 정력적으로 걸어다녔다. 그의 손가락에는 하얀 서리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는 금방 남극의 언어를 배워 얼음처럼 딱딱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몇 시간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대체 무엇에 대해 그리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장소에 푹 빠져 있었다. 거기에는 남편을 매혹하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한동안 나는 그 일로 매우 초조해했다. 나는 나 혼자만 홀로 남겨진 듯이 느꼈다.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등한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과묵한 세계 속에서 모든 힘을 잃어갔다. 조금씩 조금씩 끝내는 초조해야 할 기운조차 잃고 말았다. 나는 어딘가에서 감각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듯하였다. 나는 방향을 잃고 시간을 잃고 자신이란 존재의 무게를 잃어갔다. 그것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얼음의 세계 속에 색깔을 잃어버린 영원한 겨울 속에 홀로 무감각하게 갇혀 있었다. 거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후에도 나는 이 한 가지만은 알 수 있었다. 남극에 있는 이 나의 남편은 과거의 내 남편이 아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는 지금도 예전처럼 나에게 마음을 쓰고 상냥하게 말을 걸어준다.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역시
나는 알 수 있었다. 얼음 사나이는 저 스키장이 있는 호텔에서 만난 얼음 사나이와는 다른 얼음 사나이라는 것을. 그러나 나는 아무한테도 그 사실을 호소할 수 없었다. 남극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호감을 품고 있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남극 사람들은 모두 하얀 숨을 토하고 서리가 낀 얼굴에 카랑카랑 울리는 남극의 언어로 농담을 주고받고 토론을 벌이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혼자 호텔 방에 틀어박혀 앞으로 몇 달이고 개는 날이 없을 남극의 회색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지독하게 복잡한 그리고 나로서는 기억할 재간이 없는 남극의 문법을 공부하였다. 비행장에도 이미 비행기는 없었다. 우리를 싣고 온 비행기가 황망히 날아간 후 그 비행장에 착륙한 비행기는 한 대도 없었다. 그리하여 활주로는 마침내 딱딱한 얼음 아래 묻히고 말았다. 내 마음처럼. 겨울이 왔소. 라고 남편이 말했다. 아주 긴 겨울이요. 비행기도 오지 않고 배도 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 아무래도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듯하군. 이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임신을 자각한 것은 남극에 온 지 석 달이 지날 무렵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내가 낳을 아이가 조그만 얼음 사나이라는 것을. 내 자궁은 얼어붙었고 양수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나는 그 차가움을 뱃속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처럼 고드름 같은 눈길을 지녔고 손가락에는 서리가 끼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들이 새로이 꾸밀 가정이 남극을 떠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임을. 영원한 과거가 그 한없는 무게가 우리의 다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뿌리칠 수 없다. 지금의 나에게는 거의 마음이란 것이 남아있지 않다. 나의 온기는 저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다. 허나 아직 울 수는 있다. 나는 정말이지 외톨이다. 온 세계의 그 누구보다 고독한 차가운 땅에 있는 것이다. 내가 울면 얼음 사나이는 내 뺨에 키스를 한다. 그러면 내 눈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눈물의 얼음을 살며시 들어 혀 위에 올려놓는다. 당신을 사랑하오. 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나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안다. 얼음 사나이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의 하얗게 언 말을 과거로 휘날려 보낸다. 나는 운다. 얼음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저 먼 남극의 차디찬 얼음집 안에서.